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대형 산불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이어서 여당 대표를 겨냥한 피습까지. 이딴 돌발 변수로 대선 전국이 막바지 또 한 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김만배 씨 음성 파일 공개로 대선 내내 변수로 따라붙었던 대장동 의혹은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남은 선거운동 시간은 이제 하루. 이딴 변수들이 부동층 표심을 어떻게 움직일지 나이트 포커스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다시 밤을 맞고 있는 산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북 울진 산불은 큰 불이 잡히지 않아 오늘 안에 진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원도 강릉과 동해 역시 산불이 시작된 지 사흘째에도 주불 진화가 어렵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울진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소방 인력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소방당국은 오늘 하루 종일 헬기 50여 대와 인력 5,500여 명을 투입해 큰 불을 잡는 데 주력해 왔는데요. 하지만 산불 진화율은 여전히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브리핑에서 화선이 대단히 긴 데다가 각 지역 하나하나가 일반 대형 산불 규모에 버금가고 산불 발생 지역에 목지량이 많아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불이 길어지면서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울진과 삼척에서는 축구장으로 치면 2만 개가 넘는 16,800여 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봤습니다. 불에 탄 주택 등 시설물도 현재 파악된 것만 400여 동에 이릅니다. 현재 대응리 주민 13명을 포함해 모두 594명의 주민이 체육관과 마을회관 등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자원봉사자가 모이고 있고 기업과 단체에서 후원한 구호 물품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경북 울진 산불 원인으로 운전자가 버린 담뱃불로 인한 실화 가능성이 지목됐는데요. 경찰은 의심 차량 4대의 정보를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강릉과 또 동해 산불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강릉 동해 산불의 진화율은 현재 95%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후 2시쯤이면 산불의 진화가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았었는데요. 하지만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데다가 연기가 산골짜기에 가득 고이면서 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헬기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오후 한때 진화 작업을 중단했고 해가 진 뒤에는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내일 오전 중에 큰불 진화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인력 600여 명을 투입해 다시금 야간 진화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방금 현장에서 김철희 기자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또 연기가 고이면서 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는데 강릉과 동해 산불, 짙은 연기로 헬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불 현장에서 수십 킬로미터가 떨어진 강릉 도심까지 매캐한 연기가 밀려들면서 산불 문의 신고도 빗발쳤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자락마다 안개가 낀 것처럼 희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다 보니 진화 헬기가 평소보다 10m 이상 높이 비행합니다. 화재 현장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한 탓에 불길을 타격하는 정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헬기 진화는 1시간가량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연무가 심하면 헬기가 고압선이라든지 산 능선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헬기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서 가파른 산비탈에서 진화대원들이 불길과 맞서 사투를 벌입니다. 이렇게 나무나 낙엽, 흙 속에 작은 불씨가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발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잔불을 찾아내 꺼야 합니다. 하지만 지상과 공중의 입체적 진화가 차질을 빚으면서 목표했던 주불 진화도 실패했습니다. 매캐한 연기는 산불 현장뿐 아니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강릉 도심까지 밀려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놀란 시민들의 산불 오인 신고와 문의가 300건 넘게 빗발쳤습니다. 연기도 좀 많이 나고 탄내도 나가지고 산불이 난 줄 알고 좀 무서웠습니다. 강릉 동해 산불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은 자신의 집과 주변에 불을 내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60살 이모 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평소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해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오늘도 꺼지지 않으면서
위성 사진으로도 그 피해 범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미국 항공우주연구소 나사의 위성 사진을 통해서 산불이 어떻게 번졌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면 날짜별로 산불의 범위를 나타내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이 산불이 이미 난 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먼저 불이 난 3월 4일 경북 울진인데요. 울진 산불이 발생 초기에는 바람이 북동쪽으로 불면서 북쪽의 삼척 방향으로 불이 확산했죠. 어제 오후부터 갑자기 북동풍이 불면서 산악 지역에 남아있던 불길이 남서쪽을 향해서 번졌습니다. 현재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좀 보일 텐데요. 주황색도 보이고요. 붉은색이 불길이 남아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날짜 위성 사진에서처럼 현재 진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빨간색으로 불길이 남아있는 모습 오늘 오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이 불은 강릉시 옥계면에서 이렇게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한 서풍을 타고 동해시로 번지죠. 위성 사진에서처럼 첫날보다 불길이 넓게 확산한 모습입니다. 지난 불길은 노란색, 현재 불길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 어젯밤만 해도 불길이 확산이 됐었지만 이렇게 이제 오늘 사진을 보면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시가 좀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밤사이 불길이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사의 진화 작업이 이어지긴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연기가 너무 짙어서 헬기 운항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진화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높은 고도에서 YTN 헬기가 피해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산맥 능선 골짜기마다 뿌연 연기가 피오릅니다. 산불 최초 발화 지점인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지역. 남서풍을 탄 연기는 하늘까지 퍼집니다. 늘푸른 바늘잎으로 유명한 금강소나무숲 인근. 아래바닥엔 불길이 일렁입니다. 삼척 동해시를 넘어가는 경계 지점. 이제부터는 구름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화염이 긁고 지나간 곳은 온통 잿더미. 그래도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이른 아침 진화 작업을 재개한 산림청 헬기는 연기를 뚫고 현장에 진입합니다. 강릉 일대 피해 확인을 위해 이륙한 헬기. 하지만 짙은 연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울진과 삼척에서 퍼져나온 연기가 북동 방향 바람을 타고 강릉 상공에서 합쳐졌습니다. 피해가 심한 동해 해변 쪽으로는 헬기 운항조차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강릉은 지금 그 연기와 바람 방향이 계속 수시로 바뀌어서 실제로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그 산림항공이나 산불 진화 헬기들도 비행을 다 금지한 상태였고, 산불 주부를 잡기 위한 마지막 고비에서 변덕을 부린 바람과 날씨. 대형 산불로 인한 주민 고통과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강릉 동해 산불은 주택가는 물론이고 유명 관광지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동해시 등대 마을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불은 모두 꺼졌지만 곳곳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파른 언덕 주택가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길까지 치솟습니다. 저 불이 안 보이나? 어머, 저가. 묵호항이 품은 푸른 동해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 관광지로 명성을 얻던 동해시 등대마을. 불길은 순식간에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강풍을 타고 날아온 불씨는 이 주택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손쓸 틈 없이 불이 번졌고 일부 주택은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불에 탔습니다. 여기서 발화가 된 게 아니고 저 옆에 산등선에서 불이 붙어서 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주거하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잔불로 넘어왔을 때 좀 잡았으면 덜했을 건데. 형체가 남아있는 집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릇이며 옷, 가전제품까지 건질만한 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 꼭대기에 위치한 이 펜션도 불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집기류가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불에 탔습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펜션 앞 조경수도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불에 탄 집 앞 녹아내린 그물이 당시 화마의 기세가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나마 불이 더 번지지 않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건 적극 진화에 나선 마을 주민과 소방관들 덕분.
일부 주민들이 직접 수도관에 호스를 연결해 물을 뿌리고 물량동이를 나르며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호스랑 막 이런 거는 다 어디에서? 각자 집에. 각자 그 집 다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비상용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연결해서 다 여기 끄고 있었어요. 대박, 그냥 호스를 이렇게 그죠? 대가지고. 여기 지붕마다 다 뿌리고. 항포구 앞 가파른 언덕에 빼곡히 자리한 형형색색 집들과 담벼락에 채워넣은 벽화가 바다와 어우러져 관광 명소로 자리 잡기 시작한 등대마을. 예고 없이 번진 화마가 수십 채 주택을 집어삼키며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울진 산불이 위협하는 지역에는 금강송 군락지와 또 문화유산이 많은 불영사도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화마가 이곳을 덮치지 않았지만 강풍이 불면 언제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금강송과 불영사를 지키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 이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기가 저수지에서 가득 담은 물을 산 곳곳에 쏟아 붓습니다. 울진 금강송 군락지를 지키기 위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1959년 국내 유일의 육종보호림으로 지정된 금강송 군락지에는 수령 200년 이상 된 금강송 8만 5천여 그루가 1,600헥타르에 분포해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군락지로 불이 옮겨 붙는 것은 잘 막아내고 있지만 강한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불씨가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 뒤편으로 보이는 곳이 금강송 군락지입니다. 금강송 군락지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오전부터 헬기와 인력이 집중 투입됐습니다. 결국 산림당국은 군락지를 지켜내기 위해 산불 지연제를 헬기로 대량 살포했습니다. 산불 지연제는 물과 섞어 뿌릴 경우 나무에 불씨가 달라붙는 것을 억제해 산불 확산을 지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불 지연제는 한 번에 이렇게 방화선 개념으로 이렇게 뿌려놨을 때 비가 안 온 상태에서는 한 3개월 가량의 그 약효과가 지속이 됩니다. 금강송 군락지 인근에 있는 불영사에서는 소방관과 문화재 돌봄센터 관계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불영사는 사찰내 건축물과 각종 문화재가 보물 등으로 지정된 신라 천년 고찰입니다. 불이 덮칠 것에 대비해 이동 가능한 문화재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옮겼지만 이동이 불가능한 보물 응진정과 대웅보정 주변에는 물을 뿌리고 정각 주변 낙엽 제거와 가지치기 작업 등을 벌였습니다. 또 3층 석탑에는 불길에도 손상이 없도록 방염포로 덮어 놓았습니다. 이 낙엽을 타고 내려옵니다. 우리 문화재 가까이 오면은 문화재 옮겨 붙을 수 있으니까 더 멀리 좀 밀어내고 방화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울진 산불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는 가운데 화마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 등을 지키기 위한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지역의 많은 주민이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장 잘 곳이 없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통 그을음만 가득한 마당. 집안은 더 처참합니다. 어디가 부엌인지 어디가 방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가재도구는 형체를 알 수 없게 녹아내렸고 집안은 부서진 잔해로 가득합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얘도 뭐 통장 하나도 못 가져가서 돈 뭐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 책이 한 억 단위 넘게 있는데 책을 제가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 예, 저 방에 보시면 책 타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실속처럼 그렇게 쌓여 있습니다. 울진 북면의 또 다른 마을 64가구 가운데 5가구가 화마의 습격을 당했습니다. 몸을 누일 집도 갈아입을 옷도 없는 주민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금 전부 피라 나왔지만은 뭐 한낮도 못 들고 나오신 거네요. 옷도 없지, 이불도 없지. 뭐 집 지을 때까지는 여기서 밖에서 있어야죠.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이재민들의 임시거처 찾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형태 임시주택을 공급하거나 펜션 등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고 며칠째 이어지면서 피해 집계와 지원, 복구도 늦어지는 상황. 집을 잃은 슬픔에 잠긴 이재민들의 고통과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변수가 속출하는 대선 전국 급기야 여당 대표가
습격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 신촌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70대 남성이 둔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가격한 겁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음의 거리인 서울 신촌거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복을 입은 한 남성이 송 대표를 향해 돌진합니다. 촬영용 휴대전화를 든 채 검은 물체로 송 대표 머리를 뒤에서 여러 차례 강하게 내려칩니다. 갑자기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망치 꺼내갖고 그냥 3번 이상을 때렸더라고요. 3초 만에 싹 들어가고 때렸더라고요. 검은 물체는 비닐봉투로 싼 망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직후 남성은 인근에 있던 경찰과 시민들에게 제압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송 대표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남성은 유튜버로 활동하는 70대 남성 표모 씨입니다. 머리를 다친 송 대표는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표 씨는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이곳 신촌 선거 유세 현장 이전에도 송 대표의 공식 일정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대표는 두개골 바깥 부분이 함몰되면서 뇌진탕 소견을 받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표 씨에게 특수상해와 선거 유세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여야는 일제히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 이틀도 남지 않은 본투표를 향해 유세의 발걸음에 더욱더 속도를 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하루 동안 제주, 부산, 대구, 대전까지 전국 곳곳을 누비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평화를 지킬 유능한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표심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동안 수도권 집중 유세를 소화한 이재명 후보는 이번엔 국토 최남단 제주로 날아갔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아픔을 상기하며 갈등과 증오가 아닌 평화와 통합의 시대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는 4.3과 같은 그런 일 벌어지지 않는 화합되고 통합된 나라, 증오와 분열이 없는 살상이 없는 그런 제주도, 숨 돌릴 틈 없이 곧장 부산으로 건너가서는 지역 경제 발전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또 대구에서는 경북 도민의 노래를 열창하며 고향 민심에 힘을 보태달라고 소리 높이기도 했습니다. 부르자 우렁차게 도민의 노래, 빛내자 우리 경북 대하대 자랑. 검증된 실력에 인물론을 부각하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균 95% 이상의 실적으로 검증된 실력으로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후보는 이처럼 하루 만에 제주에서 부산, 대구, 대전, 청주로 이어지는 전국 순회 유세를 소화했습니다.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은 만큼 승부처가 될 주요 거점을 마지막으로 훑는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의 마지막 날 서울, 경기, 인천 등을 찾아 수도권 부동층 표심의 지지를 호소하며 3주간의 선거운동 강행군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본진이자 안방, 경기도 곳곳을 누비면서 정권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 되먹지 못한 머슴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맹공을 퍼붓습니다. 계속해서 김승환 기자입니다. 대선 이틀 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략한 지역은 이재명 후보의 안방 경기도였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집중 겨냥해 부정부패는 경제 발전의 적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 대통령론을 직격했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해서 물타기를 하는데, 그래 지금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저 멍청한 짓 안 하고 정직하면 됩니다. 지난 5년 나라를 망친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만든 나쁜 사람들이라며 운동권도 겨냥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데모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족보파리 해가지고 수십 년을 정치권 언저리에서 맴돌면서
그렇게 벼슬자리하고 하남에선 극적 단일화를 이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가세한 가운데 정권 교체를 외쳤습니다. 대통령을 머슴에 비유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되치기하며 머슴의 본분은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는 건데 민주당 정권은 국민을 우습게 한다며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되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쳐야죠.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도 좀 쳤겠죠.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높이면서 정권 교체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확진자 사전투표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지지층 분열을 획책하려는 것이라며 본투표에서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만큼 사흘 동안 경기도 내 도시만 15곳을 돈 윤 후보. 마지막 날에는 전국 거점 도시를 돌고 강남역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제3지대 후보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청년과 노동자 표심 공략에 주력했습니다. 선거에서 사표란 건 없다면서 자신에게 던진 한 표는 더 나은 삶을 앞당길 생생한 이른바 생표라고 호소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대선을 이틀 앞둔 날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청주의 대학가를 찾아 1일 1청년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대 양당 후보들의 성별 공략 전략에 맞서 자신은 차별과 혐오를 타파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성차별, 성폭력을 인정하고 그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소수자든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성차별 없는 국가로 나아가자. 그것이 저 심상정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또 금수저 흑수저 구조를 깨고 청년들의 기회의 창을 넓히겠다면서 꼰대 정치를 날려버릴 바람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게 곧 역사의 진보라고 강조한 심 후보는 사표 심리에 동요하지 말고 정치개혁 적임자인 자신을 과감히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표는 없습니다, 여러분. 심상정에게 주는 한 표는 비정규직의 권리를 확장시킬 겁니다. 또 세입자들의 서름을 단축할 겁니다. 성평등 국가를 앞당길 겁니다. 심 후보는 이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을 찾아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 결집에도 주력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는 심 후보는 남은 기간 진보 노선을 더욱 뚜렷이하며 심상정이라는 제3의 선택지를 각인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논란이 커지자 중앙선관위는 비상회를 열어 투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본선거 당일 확진자는 오후 6시 이후에 일반 유권자들과 똑같이 기표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이 상자에 소쿠리까지 확진자 사전투표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선관위는 사전투표에서 문제가 된 확진자 투표 방식을 전면 바꾸기로 했습니다.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사무원이 대신 투표함에 넣어주는 기존 방식 대신 기표한 용지를 확진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한 겁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확진자 투표도 그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 과거부터 해오던 방법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그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바뀐 대책에 따르면 대선 투표 당일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할 수 있고 교통약자는 5시 반부터 가능합니다.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은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모두 마친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 사이,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나지 않았다면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비확진자 투표가 늦게 끝나 순번을 기다리다가 저녁 7시 반을 넘겼다 해도 7시 반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다면 투표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시 반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신다면 그분은 대기표를 부여해서 그분들 대기표를 받으신 분들은 투표가 모두 마칠 때까지 마쳐야 투표가 마감된다. 이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선관위는 투표 관리 인력을 최대로 가용해 일반 유권자 투표를 서둘러 마치고 확진자 투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확진자들을 위한 별도의 대기 장소를 마련해 최대한 접촉을 차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장 사무원들은 모두 방호복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들의 본투표 대안은 다급히 마련했지만 사전투표가 모두 끝났다는 점에서 선관위가 부실한 준비로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준비가 부족했다는 걸 시인하면서도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 요구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주말 비상 상황에 출근도 하지 않은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사전투표 논란이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확진자 사전투표로 전국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졌던 주말.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은 월요일 출근길에도 대국민 사과 요구에 침묵했습니다. 이번에 그 사전선거 부실 논란 어떻게 설명하실지? 우선은 본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 사과 말씀한다고. 여야는 일제히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확진자 투표를 위해 법을 개정하자고 할 때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더니 결국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선관위의 사후 해명도 불성실했습니다. 투표일에 선관위원장은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계 16위 아시아 1위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선관위 역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던 대법관 출신 선관위원장, 여당 계열 1세계 위원들로 채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관여위원회 아니냐는 비웃음도 샀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투표 집계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면서 부정선거 의혹으로 확산하는 것을 경계한 반면 집계만큼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선관위의 선거 관리는 사실 지금까지는 세계 최고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선거관리부처에 여권 인사를 대거 배치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선거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민주당 현역 의원을 버젓이 임명해 둔 채 사실상 불공정 선거 관리를 조장한 바로 그 몸체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대선 결과에 미칠 파장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의혹으로 본투표에서 보수층이 대거 결집하는 건 아닐지 지켜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투표에 대한 불신으로 부정선거 의혹 탓에 일부 보수층이 참정권을 포기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 논란 탓에 각자의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불리하다는 셈법에 따라 오는 9일 본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이름이 잘 알려지기 전인 지난해 9월,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던 시점에 녹음된 김 씨의 육성이 대선 막판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에서 대장동 사업대출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통해서 무마시킬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된 당시 김 씨와 지인의 대화,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신항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밝힌 김만배 씨 육성 녹음 시점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입니다. 김 씨는 당시 알고 지내던 신 전 위원장에게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모 씨의 변호인으로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한 건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했는데 과장이던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부탁하기 어려워 윤 후보와 친분이 있는 박 전 특검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못 해주는데 형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과장, 조 남편이 주임 검사냐.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김 씨는 지난해 11월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진술했던 검사실 커피 일화도 언급했습니다.
박영수가 진단을 하더니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래.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결국 당시 조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자신이 박 전 특검과 윤 후보를 통해 힘을 썼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리고 시키고. 이런 주장은 그동안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해온 윤 후보 해명과 배치됩니다.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당시 무혐의 처분됐던 조 씨는 4년 뒤인 2015년 다른 검찰청에서 뒤늦게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 민영개발 시행사 측에 1,0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10억 원을 챙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당시 대출금은 남욱 정영학 일당의 종잣돈 역할을 했고 조 씨는 지금도 282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뒤론 두문불출인데 지난해 검찰 조사에선 김 씨를 통해 박 전 특검을 소개받았고 주임검사실에서 커피를 마신 것도 맞지만 윤 후보를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당시 조 씨는 참고인 신분이었고 청탁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검찰 특수부 관행상 사건 무마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번에 공개된 김만배 씨 녹취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의 사업 설계에 김 씨가 불만이 컸다는 말도 담겼습니다. 잘 팔렸으면은 한 20명한테 팔기로 했었는데 천화동인 1호서부터 18호까지 해서 근데 안 팔렸지. 하나도 안 팔렸어. 저 너무 공모 조건을 성남이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또 땅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 좀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내가 욕을 많이 했지. 뉴스타파는 김 씨 말을 녹음한 신 전 위원장이 마지막까지 당사자에게 알리고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려 노력했지만 접촉까지 못해 지난 4일 밤에야 파일을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녹취록을 두고 대장동 비리를 눈감아준 사람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반된 내용의 검찰 진술조서를 공개하며 민주당이 선거 직전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봐주기가 있었다는 김만배 씨의 녹취록으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SNS에도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적반하장 후안무치 현실을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시에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피해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녹취록에서 수사 편의를 받았다는 조모 씨를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김만배 일당이 얻은 이익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드러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정권 바뀌면 김만배 일당이 받아먹은 저 8,500억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낱낱이 드러납니다. 시민의 주머니로 다시 환수시켜야 됩니다. 각 당은 종일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려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저희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왜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과 박영수인가가 증명되는 김만배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 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조서까지 공개하며 선거 공작 의혹으로 되받아쳤습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중수과장을 만나거나 조사받은 적이 있는가요?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열린 법사위에서도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답해야 돼요.
모른다 계속 부인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좀 발언 중에 바로잡을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특검을 노래 불렀습니다. 대장동 특검 상임위에 좀 상정이라도 해달라. 대선 전국 내내 핵심 키워드였던 대장동 개발 의혹. 대선 이틀 전 김만배 씨 녹취록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면서 여야는 막판까지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나흘 연속 20만 명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온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점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전문가들은 정점 이후 최대 4주까지도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해 우려가 높습니다. 이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흘 연속 20만 명대를 이어가는 가운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70명 증가하며 955명을 기록해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당국은 최대 275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연일 3자릿수를 기록하며 지난해 말 델타 유행 정점 때보다도 많습니다. 사망자 수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취약한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며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 증가에 따라서 위중증, 사망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고위험군,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보호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정점 이후 2주에서 4주까지 사망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확진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사망자는 늘어나고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꾸준히 올라가 60%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운영에 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병상 부족 문제는 이미 현실이라고 지적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학병원 중에 병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벌써 포화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위중증 환자 병실은 이미 포화 상태고. 다만 감염 재생산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역 지표를 종합해 지난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를 가장 높은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위중증 환자라도 격리 기간이 지나거나 전파력이 없다고 판정이 되면 전담 치료 병상에서 나와야 하고 또 치료 비용도 개인이 내야 하는데요. 후유증 우려는 물론이고 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판단입니다.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마민지 씨의 70대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까지 마쳤지만 병상 부족으로 재택 치료를 하다 불과 나흘 만에 상황은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지금 아예 호흡이 불가능하시니까 이제 인공호흡기를 다셔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전까지는 이제 수면 마취 같은 거 없이 코에만 이렇게 달고 계시다가 이제 완전 수면 상태로 열흘간 전담 병상에서 치료받고 나왔지만 후유증으로 폐가 딱딱해져 숨쉬기조차 어려운 데다 몸 상태도 극도로 나빠져 이후에도 중환자실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3개월 넘게 코로나 후유증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불어난 치료비는 무려 2억여 원. 건강보험과 긴급 의료비 지원금을 제외해도 민지 씨가 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600만 원이 넘습니다. 이제 매주 500만 원씩 계속 더 병원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4천만 원, 5천만 원 계속 늘어날 거고 실비도 한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저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아예 대출을 받기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인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조수진 씨 역시 지난해 12월 격리해제 당시 심한 마음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급성 폐렴과 합병증으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던 할머니에게 강제 전원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위독해 병상 이동은 어렵다는 의료진 소견서 덕분에 간신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의사분들도 정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난감해하셨던 게 이게 평상시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내보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평균 입원일은 한 달이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와
치료비 지원은 이보다 훨씬 짧은 격리 해제일까지만 이뤄지다 보니 이후 치료 책임과 비용은 모두 개인이 짊어져야 합니다. 최근엔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격리 기간마저 일주일로 줄어들면서 위중증 환자 가족들이 떠안게 될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코로나 음성이 나와서 좋아하기는커녕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기준이 코로나 음성도 아니고 20일, 급기야 7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가족들은 코로나19가 일주일만 아프고 마는 기간제 질병이 아닌 만큼 국가가 완치까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병상 부족으로 강제 전원되지 않도록 중환자실과 의료 인력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러시아가 민간인 대피를 위해서 다시 인도적 통로를 개방하기로 했지만 자국, 그러니까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로 대피하라고 밝혀서 우크라이나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민간인 살상을 규탄하며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두 차례나 무산됐던 민간인 대피 통로를 다시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루키우, 남부 마리우폴과 북동부 국경도시 수미 등에 민간인이 대피할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공격을 중단할지 밝히지 않고 대피로는 벨라루스로 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 키이우 지역에서 이동 중인 러시아 탱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러시아의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우크라이나 영토로 대피할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민간인 살상 행위를 비난하며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Ми не пробачимо розстріли беззбройних людей, руйнацію нашої інфраструктури. Ми не пробачимо.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는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참상을 보도해달라고 세계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어린이 5명의 사진을 싣고 지금까지 최소 38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희생돼야 러시아의 공격을 멈출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민간인이 어린이 25명을 포함해 364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전이 치열해진 지역에서 사상자 보고가 지연되고 있어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대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 유세 그야말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또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규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 앞두고 오늘도 할 얘기가 많은데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짧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자, 부동층이 많은 이번 대선, 선거운동 하루만 해도 판세를 좀 뒤집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2017년도 방송 3사 출구조사에 의하면요. 네. 투표 당일날 결정했다는 비율이 전체 15.1%. 당일에? 네, 당일날. 그리고 2, 3일까지도 결정을 못했다는 사람들이 30%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은요? 저는 마찬가지예요. 김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은 부동층 같은 경우는 끝까지 보면서, 왜냐하면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인 부분에서 사실 두 후보, 양강 후보가 좀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어떤 후보를 선택하고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를 끝까지 관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밤 내일까지도 기다렸다가 그리고 수요일 날 투표하러 갈 때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투표장 들어가기 전에 결정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수치가 15%였는데 이번 대선 국면에서 한 부동층이 15에서 20% 언저리로 꼽혔던 게 좀 겹치긴 맞습니다. 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유세 얘기로 시작을 할 텐데 주말 내내 수도권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던 이재명 후보, 오늘은 표심몰이, 마지막으로 전국 단위 표심몰이 나섰습니다. 경부선, 상행선 따라서 거점 도시를 훑었는데 먼저 이 후보 발언을 들어보고 두 분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하고 충실한 국민의 일꾼 대리인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진정한 통합의 대통령 후보,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가져올. 네, 상행선 따라 거점 도시를 훑는다. 어떤 의미가 있는 행보일까요? 실제로 이제 선거 전략적 측면을 보면요. 네. 자신의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시작해서 자신의 강세 지역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영남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고 느껴지니까 네. 거기에 집중을 하고 아마도 이제 마지막에는 본인의 가장 강세 지역인 경기도나 아니면 서울이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다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네, 대구에선 여기선 지금 발언 속에 없었습니다만은 경북 도민의 노래도 부르고 또 홍준표 의원의 정책도 있겠다 이런 전략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김 교수 말씀처럼 사실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민주당이 대체적으로 좀 약세가 있는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고향이 안동이에요. TK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고향이 TK이고 거기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물론 민주당이 후보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경북에 대한 사랑, 경북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북의 어떤 아들로서 성장해왔고 지금까지 온 것이 결국 경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대구 지역, TK 지역에서 30% 정도까지의 득표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난번에 그 20% 정도 중반만 해도 잘하는 걸로 볼 수 있지만 30%까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본인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한 번도 민주당 후보 중에 TK 출신 후보는 없었어요. PK는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TK 출신이라고 하는 강점을 살려서 이 경북 도민의 노래를 부른 것도 본인이 경북 출신이고 경북에서 뿌리를 두고 살아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TK 지역의 지지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주에선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보 아마추어의 연습장이 아니다. 국정은 아마추어 연습장이 아니다라면서 인물론을 부각했는데 자 하루 선거운동 남은 시점에서 두 분께서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어떤 게 좀 더 추가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략적으로. 결국은 뭐 마지막에 부동층이 투표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예요. 네. 하나는 변화된 메시지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민생을 챙길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 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도덕성이 문제야 먼저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은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나의 미래에 대해 도움을 주고 나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상대방에 대한 비판들은 굉장히 많은데 내 상품이 좋으니까 내 상품을 찍으라는 게 아니라 저 상품이 나쁘니까 내 상품을 가져가라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별 이렇게 설득이 약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 김 교수님 말씀은 이따가 대장동 파문 얘기할 때 좀 더 연장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네, 교수님. 그러니까 인물론을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장선상의 말씀을 드려보면 정책적 부분들 좀 더 부각을 시키고 본인이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라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거티브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막판에는 결국 미래에 어떤 대통령을 우리가 뽑을 거냐 하는 부분에 관심이 깊어질 거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책과 비전이 뭐고 능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어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 제가 조언을 한다면 이제 전국적으로 마지막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명확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볼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어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어떤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어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초점이 맞춰지는 유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두 분께 드린 질문은 잠시 뒤 윤석열 후보 행보 때도 여쭤볼 텐데 그 전에 넘어가기 전에 송영길 대표 피습 사건 얘기도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촌에서 선거운동 도중에 둔기에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앞서 대선 막바지 돌발 변수 중에 하나로 꼽았는데 다행히도 생명의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죠. 김영지 사무총장 발언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전하는 말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폭력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거의 과정이
국민 통합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들 좀 놀라셨는데. 예, 2006년도 5월 20일 날 박근혜 대표가 피습을 당했는데요. 네. 또 그게 공교롭게도 비슷한 신천에서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대전은요 한방 가지고 그때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었는데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 폭력이라는 것은 특히 선거 과정 속에서의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적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고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아주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거로 인해서 선거가 마지막 남은 이 선거 기간이 혼탁하게 간다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70대 남성 표모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유튜버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서 자막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생각은 달라도 폭력은 있을 수 없다고 했고 또 두 양강 후보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교수님은 맞는 보셨습니까? 말씀이죠. 폭력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폭력이나 무력을 이용해서 어떤 위해를 가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번 일도 정말 저분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자기 생각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뭐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은 자유스럽게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점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화면에 안 나갔는데 이 사건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소개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폭력은 소중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위다라고 했고 윤석열 후보 역시 그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얘기로 바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주말에 이어서 사흘째 수도권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최대 표밭이자 부동층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 민심을 대상으로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결국은 어느 지역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느냐라는 걸 얘기를 하면은 지금 전체 유권자 중에서 50.5%를 차지하고 있는 게 네. 결국 수도권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가 약 833만 명, 18.9%고 가장 많은 데가 경기인데 25.9%, 1,142만 명. 여기에 인천 지역에 251만 합치면은 뭐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후보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수도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수도권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수도권도요 전체를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은 원래 호남 출신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다음 많은 쪽이 충청도에 있는 분들이 한 1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영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에서 보면 영남 그리고 호남 그리고 더 나가서 충청까지 합친 분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수도권에서 승리를 하면은 전국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서울과 그리고 경기 또 경기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어떻게든 간에 교두보를 마련한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정권을 겨냥해서 운동권 족보파리 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거든요. 윤 후보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최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해서 물타기를 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저 멍청한 짓 안 하고 정직하면 됩니다. 학교 다닐 때 데모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족보파리 해가지고 수십 년을 정치권 언저리에서 맴돌면서 그렇게 벼슬자리하고 네, 앞서 교수님도 언급하셨다시피 이재명 후보의 안방적인 경기도를 공략했는데 지금 발언 속에선 족보팔이란 말이 있었고 또 여긴 포함 안 돼 있습니다만 되먹지 못한 머슴 갈아줘야 한다면서 맹공을 펼쳤거든요. 저는 이제 저런 발언들이 중도층에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정권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어떤
주장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어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지층에는 결집을 이끌어올 수 있지만 네. 저런 표현들은 사실은 미래 대통령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런 표현들 자꾸 하게 되면 마지막 표심의 중도층들이 과연 윤석열 후보를 미래 대통령, 우리나라를 대표할 대통령으로 뽑는데 선뜻 손이 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되먹지 못했다든지 멀씀, 그리고 대통령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도 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 뭐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에 대한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에 대한 올바른 비전과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게 되면 그럼 대통령은 그냥 앉아있고 참모들이 다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런 강한 표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색깔론 비슷하게 뭐 공산주의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친북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막판에 가면 결집층, 즉 지지층을 결집하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을 끌어오는 데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네거티브라든지 또 더 나가서 퍼주기 포퓰리즘, 그 지역 감정 조장, 이게 3대 악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더 이상 우리 선거에서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초박빙의 선거로 되다 보니까 지금 기억나는 핵심적인 공약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과거 같으면은 몇 가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뭐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든지 더 나가서 뭐 소득 성장을 하겠다든지 그것이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근데 대표 공약이라는 것이 별로 부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비판만 하다 보니까 원래 총선은 심판하는 기능이 강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보고 투표한다는 게 많았는데 이번 선거에서 특징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대선도 총선과 같이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핵심으로 해서 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는 작년 3월 4일 날 검찰총장에서 나와서 지금 한 1년 좀 넘은 상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웃사이더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여의도 문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나름대로 자기가 끌고 가기보다는 그냥 정권에 대한 심판과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역시 이제 주된 선거 전략을 정권 심판론에다 마치고 그 정권 심판에 대한 핵심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책 실패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했었던 친문 세력에 대한 공격을 하고 운동권 세력에다 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마지막에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지만 여전히 정권 교체에 대한 비율이 정권 유지에 대한 부분보다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집중을 해서 지금 유세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 역시 이제 지원 합동 유세에서 부끄러움 모르는 정권이다, 자격 없다라는 말을 얹었는데 두 사람의 단일화 효과, 이를테면 컨벤션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대보다는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제 처음에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결렬선언하고 윤석열 후보도 거의 결렬선언 비슷하게 기자회견 하시고 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단일화를 해서 지지층이 상당히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민의 당 내부에 있는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반발하는 그런 글도 많이 올리고 탈당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부 그 당에 속해 있던 간부들 같은 분이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단일화의 효과가 극대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또 너무 갑작스럽게 안 하겠다고 하다가 하게 되니까 이게 야합이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여 있고 또 지지층에서도 결렬이 일어나고 지지층 사이에서도 어떤 이렇게 나눠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일부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단일화에 온전한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다. 일부는 또 반발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생각했던 것보다 즉 그냥 산술적으로 윤석열, 안철수 두 분의 지지율이 그대로 다 윤석열 후보에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요.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결국 그 기준이 될 거라고 보이죠. 안철수가 그게 사실은 이제 급박하게 느껴지셔서 스스로 손편지도 쓰고 또 인터뷰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절박감을 즉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하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왔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해창 후보가 내세운 그 대선의 슬로건이
부패정권 심판론이었었어요. 그런데 실은 당시에 노무현 후보는 변화와 계획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심판에 대한 것도 좋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어떻게 미래를 끌고 갈 것이냐, 더 좋은 정권 교체란 말을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결국은 정당을 더 중도적으로 더 실용적으로 바꿔나가겠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미래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청사진도 많이 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뭐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요. 김 교수님 말씀처럼 비전을 얘기해야 돼요. 미래의 대통령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너무 집착해 있으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저분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져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그냥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너무 말이 거칠어지고 색깔론으로 흐르려는 의도가 있어지는 그런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불식시키고 이제는 정책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남은 시간 동안 앞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모두 미래, 정책, 비전 말씀하셨는데 끝으로 심상정 후보는 어떻습니까? 미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단 구호는 비주류가 주류되는 게 진보다라면서 소신 투표로 호소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역대 대통령 선거도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정책적 어젠다를 명쾌하게 보여준 분은 저는 심상정 후보라고 좀 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젠더 선진국, 노동의 가치가 있는 나라들, 주 4일제 등등 여러 가지 자신의 칼날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정의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데 있어서의 이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들. 이것이 이제 지난 조국 사태 때의 정의당이 한번 실패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실망감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속성선에서 본다면은 가치를 가지고서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심상정 후보가 다른 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심상정 후보는 사실은 정책적 부분이나 가치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본인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명확하다고 저는 봐요. 그게 존중받는 사회가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다만 이번 대선은 이게 너무 양강 체제가 강하고 이게 너무 극명하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박빙의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진보 진영의 어떤 지지자들도 막판에 가서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그러면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심상정 후보나 정의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을 두 후보 중에,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하면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중에 누가 더 잘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생각을 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후보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심상정 후보가 뭘 했으면 좋겠냐. 저는 심상정 후보가 제3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좀 봐요. 제3의 길. 결국은 선거에서 나름대로 외연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노동의 가치라든지 진보에 대한 가치도 좋지만 1980년에 영국의 노동당이 블레어 혁명을 일으키면서 제3의 길을 가가지고 정권을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과거와 현재 똑같은 식으로만 가니까 결국은 외연 확대에서 실패했다. 정의당의 제3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은 정체성을 좀 더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정당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그 어떤 기준이 국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도록 하는 현실 정치에 적합한 형태의 기준이나 아니면 정책들로 발현된다고 하면 제3의 길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면 두 분의 말씀 중에 좀 선거를 관련해서 좀 도움 말씀이 여러 눈에 띄었는데 부동층에 좀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이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를 질문 드릴 텐데, 하나는 김만배 씨 녹취 파일,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 투표 얘기인데요. 먼저 김만배 녹음 파일이 또 대선을 코앞에 두고 또 다른 음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다양한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형이 좀 해결해 주세요. 당시 윤석열이 과장, 조이 남편이 주임 검사냐.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이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래.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자, 이번 이 녹취록은 지난해 9월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그러니까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신앙님 전 위원장과 김만배 씨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중수부 검사를 통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내용을 김만배 씨가 음성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바람에 이번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면에서 이제 논쟁이 될 겁니다. 네. 지금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이틀 남은 상황 속에서 저렇게 이제 녹취록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일방적인 거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거는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 선거 막판까지도 네거티브로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를 비교했을 때 누구에게 더 유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런 대장동 문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불리한 거는 이재명 후보예요. 지금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뿌리를 끌고 올라가는 거는 대장동인데 지난 2월 28일서부터 3월 1일까지 국민일보가 한국사회여론조사 KSOI가 12명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네. 95% 신뢰 수준에서 편집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대장동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느냐라고 보면 이재명 후보라는 응답이 45%, 그 윤석열 후보라고 대답한 사람은 22.7%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이 전부 다 대장동 책임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있다고 일반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부산저축은행을 가지고 대장동 문제를 완전히 다 덮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왜 이 시점에서 이거를 또 작년 9월에 녹취록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결국은 막판에 선거에서 좀 밀리고 있으니까 결국 제가 얘기한 네거티브 한방주의를 통해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장동 특검을 해야 한다는 거를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6개월 전서부터 계속 얘기했는데도 정치권이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선거 막판까지도 이 문제가 부상됐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선거가 자꾸만 네거티브로 흐르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성이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대장동 어떤 의혹 자체 어떤 그걸 떠나서 보도에 언급되는 자체가 이 후보한테 굉장히 저는 불리하다고 라고 봅니다. 보시는 예. 거고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사실 이번 녹취록은 지난번 정영학 녹취록과는 좀 별개의 녹취록이고 그때 당시 윤석열 후보 또 이재명 후보 모두 언급되면서 이를테면 해석의 영역으로 정쟁을 벌인 바 있거든요. 그때 녹취록과 이번 녹취록이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르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연관성,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또는 이제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은 그 조모 씨라고 하는 분 만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지난번에 남욱 씨가 11월달에 그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그 발언이 있습니다. 검찰 조사 내용에 보면요. 그 당시에도 그 대검의 주차장에서 김만배 씨, 남욱 그리고 이 조모 씨 세 사람이 있었는데 너 올라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이 얘기를 듣고 올라가서 정말 그렇게 해서 내려왔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그때 한 번만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이 녹취록이 나오고 나니까 이 녹취록도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만배 씨가 박영수 특검을 조모 씨의 변호인으로 소개하고 그 소개된 과정에서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후보와의 어떤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생기는 그런 이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두 사람에 의해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신빙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재명, 윤석열 두 분에게 어떤 분에게 이게 도움이 될 거냐 이런 거죠. 이재명 후보는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마치 대장동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미지가 생겨버렸어요 이미. 근데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서 일정 부분 좀 비껴나와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윤석열은 내가 가지면 카드면 죽어라든지 아니면 영장 치면 죽어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또 소개가 되고 이러면서 아 대장동 사건에 윤석열 후보도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생기게 됐고 네. 이번 녹취록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요소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검사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혹시나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게 되면 이게 사실은 양측 다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 이런 점이 마지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녹취의 이제 큰 틀에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언급한 저축은행 관련해서 이제 부실수사 의혹 대목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김만배 씨가 성남시 어떤 선배당 구조에 불만을 토로했다라는 대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반박한 내용은 뭐냐면 대장동 이를테면 자금책 조모 씨를 만나서 커피를 타주고 윤 후보가 당시에 봐주기 수사했다는 민주당 주장이 허위라는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발언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중수과장을 만나거나 조사받은 적이 있는가요?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사실 이 대목은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지난달에 다른 언론이 보도한 바 있거든요. 그 내용이 이번에 녹취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의힘 입장까지 들어본 거거든요. 진실 공방이잖아요.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서로의 녹취록. 그러고 따지면 남욱 씨가 얘기했었던 내가 일찍 귀국했으면은 이재명 후보는 굉장한 영향을 받을 그런 얘기도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녹취록을 가지고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은 3억 5천을 가지고 8억 5천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갖게 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가 핵심인 것이죠. 거기에 이제 부산저축은행도 부실은행도 물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데 본질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누가 설계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부분인데 자꾸만 다른 걸 가지고서 이거를 공격을 하고 똑같은 식으로 해서 이거를 쉽게 표현해서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물타기를 한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정치적인 피해 정도는 훨씬 더 대장동과 관련돼서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도 모두 허위로 드러났지만은 이해창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를 가지고서 논란이 있을 때 아들 병역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방어를 하다 보면 오히려 몰랐던 사람도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TV 토론에서 벼랑간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그 녹취록 얘기를 하는 거라든지 지금 이렇게 선거 막판에 이런 것들이 과연 오히려 이게 선거에서 이 윤석열 후보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줄까? 라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저는 회의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 토론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윤석열 후보가 대선할 때마다 토론할 때마다 대통령이 있을 거네요. 그 만약 정책적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3번 법정 토론하면 3번 내내 이슈와 관계도 없는데 대장동 이슈를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럼 반박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 후보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녹취록 관련돼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지만 본인이 직접 돈을 받거나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부패한 일이 있었다거나 아무런 증거도 나온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일에 비리가 있었던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그게 마치 이재명 후보가 모든 걸 했다는 것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이런 녹취록이 나오게 되면 이게 윤석열 후보는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일이나 잘못된 일을 하는 게 없는 건가 하는 분의 의문이 생긴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사실은 이건 봐주기 수사라고 하는 의혹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사를 받아야 될 후보자의 어떤 피의자에 대해서 누군가의 부탁이나 청탁을 받고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냥 무혐의 처리를 해주거나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하면 이건 검사로서의 직무를 완전히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부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장동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서 봐주기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의혹이 되는 부분으로 각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자막에서처럼 시민단체는 이번 부실수사 의혹 관련해서 추가 고발을 한 상황이고 민주당은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막판 네거티브 선동이라며 녹취록은 허위다라는 입장인데 결국 이 많은 얘기는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자, 대선 하루 앞두고 김만배 씨 녹취록 어느 정도 변수로 작동할까요? 저는 뭐 크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보면요.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들어가면은 그 어떤 각종 의혹도 이제는 서로 동일한 상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막판에 이렇게 또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보면은 김대엽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그걸 다 나중에는 허위 사실로 드러난 부분들도 좀 있고 그렇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논리적으로 따라오는 게 나무, 뭐 김만배, 그 정여가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와 어떻든 형태든 간에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그게 몸통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지금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를 않은 상태에서 몸통이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와 관련돼서 설득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자꾸만 부산저축은행 수사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핵심의 본질은 아니다. 이것이 오히려 이제 선거 막판에 저렇게 불거지면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야, 막판에 몰리니까 결국 한 방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선거에서는 마이너스로 작동될 가능성은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좀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크게 예를 들면 지지층에게는 영향을 안 미쳐요. 예를 들면 보수 진영에 지금 뭉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가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근데 네. 저는 이게 박빙의 승부가 된다고 하면 중도층에 있거나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 이분이 정말 대통령이 되는데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의 기준으로 하나는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이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막판에 이런 이슈가 나왔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찰, 그전에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것들을 기치로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중도층에게는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면 아주 박빙의 승부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윤석열 후보가 어제 경기도 의정부 유세 현장 발언에서 다루면서 언론 노조를 향해서 천병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언론 노조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언론 단체 얘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가 있다고 해서 언론을 싸잡아서 언론 노동자 절대 다수가 속해 있는 노동자업을 향해서 뜯어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몰지각을 드러낸 반헌법적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양만희 방송기자연합회장 입장을 먼저 들어봤는데 이제 윤 후보 언급을 소개해드리면 민주당이 집권 연장을 위해서 강성 노조를 앞세워 못된 짓을 한다. 그 천병 중에 천병이 바로 언론 노조다라고 이제 윤 후보가 얘기하면서 이런 발언이 나왔거든요. 네, 언론 노조 전체를 얘기한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 언론 노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누가 봐더라도 균형 감점이 이뤘을 경우에 악의적으로 나름대로 좀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부분 쪽에서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반감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거는 헌법에서 보장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강성 규정 노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지적이 많잖아요. 지금 한 4%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이 모든 노조의 대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 막판에 저렇게 특정한 계층과 특정한 인물을 향해서 무조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마지막에 선거 끝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통합을 이뤄내고 어떻게 협치를 이뤄낼 것이냐라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끝까지 남는 숙제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언론 노조를 뜯어고치겠다고 말을 하니까 이제 언론 노조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했는데 사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언론 노조를 민주주의 천병이라고 대응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언론 노조라고 하는 것은 언론사들의 기자들이 모여서 노조를 만든 겁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YTN도 포함되어 있고요. 연합뉴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단체를 향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그렇게 언론 자유 얘기하셨잖아요. 언론의 자유를 주라고 얘기를 하고 언론 자유 지키겠다고 얘기하셨던 분이 언론의 보도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언론 노조가 민주당과 마치 결탁한 것처럼 이번에 실황님 전 위원장 이분도 전 위원장인데 연세가 좀 많으시고 또 몇 대 한 5, 6대 전이에요. 그분이 무슨 민주당하고 결탁을 했고 민주당에서도 사실은요 이게 지금 밝혀진 게 너무너무 좀 불만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럼 미리 이거 안 하고 이제 와서 이걸 하느냐 이런 불만도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이게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알아보거나 아니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치 민주당이 뒤에서 조정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언론인들의 자유는, 언론의 보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후보는 자꾸 인터넷 신문이나 조그만 언론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폄훼한 듯한 발언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시는 언론만 언론이 아니고 본인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나 아니면 비판적인 어떤 논평을 하는 언론사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에 지금 보수적 성향의 언론사도 있고 진보적 성향의 언론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언론사들이 다 민주당은 불만 없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언론 노조에서 저렇게 아주 강하게 뭐 뜯어고치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언론에 뭔가 본인이 그럼 힘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되면 언론을 뭐 바꾸겠다는 건지 언론에 무슨 뭐 재간을 물리겠다는 건지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전투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말에 걸쳐서 여러 번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두 분 얘기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짧게만 좀 들어보면 사전투표를 놓고 여야 해석이 다르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사전투표가 높은 게 분산투표 효과냐 아니면 정말 투표를 끌어올리는 거냐. 2017년도에도 26.1% 사전투표가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2012년과 비교했을 때 1.4%포인트밖에 투표율이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본투표보다는 사전투표를 해야겠다라기 때문에 몰린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 열기가 강하고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해서 올라가는 건데 저는 이제 선거를 연구하고 투표율의 관점에서 본다면 네. 사전투표가 높아서 투표율이 높아질 때 결국 누구에 의해서 투표율이 높아질까? 그것은 저는 20, 30대의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60대 이상인 분들의 투표율은 거의 8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투표율이 올라질 수 있는 요인은 적은 건데 반해서 20, 30대는 훨씬 더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사전투표가 높아서 본투표율이 높아졌을 때 20대에서는 누구한테 유리하고 30대에서는 누구한테 유리할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따져본다고 한다면 이 사전투표가 높아졌다 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평가할 때 조금 유보적인 그러한 입장을 좀 펴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판세 전망도 엇갈리고 있거든요. 지금 판세를 전망한 여야 입장을 한번 보여주시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어느 한 정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워낙 다양한 요소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지층 결집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어떤 선거 문화의 하나로 정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이제 김 교수님 말씀처럼 전체 투표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네. 이만큼 이제 10% 정도 뭐 차이가 나잖아요. 이만큼이 정말 그 전체 투표에서 올라간다면 정말 의미 있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전체 투표율이 예전의 투표율과 비슷하다고 하면 사전 투표를 많이 했다고 해서 특별히 어느 정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사전투표 관련해서 이제 부실 관리 논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뭐 주말부터 저희가 YTN에서 여러 번 리포트를 통해서 보도를 했고 지금 남은 건 이제 선관위의 대응과 네. 앞으로 이제 본투표 영향 아니겠습니까?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예방 주사를 맞은 거죠. 이제 본투표에도 뭐 임시 투표소가 아니라 동일한 데서 네. 투표를 하고 동일한 투표함에다 그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잘된 거라고 보지만 물론 여하튼 사건이 발생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질타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 한국 선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해야 되죠?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대법관이 꼭 중앙선거위원장이 된다는 거는 1960년대 당시에 있었던 건데 지금도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면은 안 되고 네. 누가 보더라도 전문성 있는 분들을 중앙선거위원장으로 만들고 거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만 지금 오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저 대법관은 정부 성향이고 저 사람이 중앙선거위원장이니까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것에 대한 개혁이 저는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규탄 해야 됩니다. 정말 선관위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이렇게 국민들에게 우려를 만들어내고 또 양당 다 불만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행동을 한 건 정말 잘못됐죠.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자가격리하거나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당연히 사전투표할 때 이분들이 많이 나올 것을 예상했어야 되고 같은 시간에 투표함은 하나밖에 없는데 확진되시거나 자가격리 하신 분들하고 일반 투표인을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이걸 전혀 대응하지 못했고 정말 내가 찍은 표가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고 봉투에 집어넣어서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간다. 이걸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정말 이번 기회에 선관위 정말 반성하시고 국민 앞에 소장이 밝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본투표에 물론 이제 격리해서 따로 하기로 했지만 일반 투표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나 자가격리하는 분들이 하기로 했지만 이것도 잘 준비하셔야 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본투표하는 날 사람이 많아지면 6시 넘어서도 줄을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확진되신 분이나 자가격리 하신 분들 먼저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 어디에 대기해요? 이것도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일단 대기표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어떤 장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머무를 수 있는. 또 바람 불고 춥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세심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본투표에도 혼란이 올 수 있다. 네. 한 번 잘못한 일을 했으면 두 번은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가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만 사실 이번 대선 뭐 변수 중의 변수가 코로나19 확산 아니겠습니까? 뭐 이례적인 상황 맞고 있지만 참정권을 철저하게 좀 보장하는 쪽으로 선거 관리는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용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부분의 선거는 부동층의 선택이 당선자를 정합니다. 그런데 부동층은 투표를 포기한 기권층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유권자들이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전 마지막 조사를 보면 부동층 비율은 20% 안팎입니다. 그런데 이건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전 조사입니다. 지금은 안 후보 지지자들이 이 부동층 대열에 상당수 합류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 부동층들은 단일화라는 갑작스러운 선거 구도의 변화를 지켜보며 더 혼란스러워졌을 수도 있고 오히려 마음을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야권 단일화가 부동층의 마음에 어떤 형태로든 불을 질렀다는 거겠죠. 우리나라 선거는 이렇게 매번 역동적이고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부동층의 주류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소득 수준이나 지역, 성별이 아닌 연령대, 즉 세대가 부동층의 키워드입니다. 네, M과 Z. 이번 20대 대선 부동층을 상징하는 알파벳입니다. 먼저 M을 볼까요? 새천년이라는 뜻의 밀레니얼의 머리글자를 따왔습니다. 1982년에서 1997년 사이에 태어나서 2000년대 들어 성인이 된 연령층입니다. Z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X세대의 기원을 둔 알파벳 순 세대론의 마지막 주자라는 뜻입니다. 1998년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과거 2030 젊은 세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민주화는 이뤄졌고 그 주역이었던 세대는 이제 4050이 됐죠. 지금의 청년들이 과거와는 달리 뚜렷한 정치 성향을 보이지 않는 건 시대 흐름에 따른 어쩌면 당연한 변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M과 Z를 하나로 묶기에는 그 간극이 너무 큽니다. 나이로만 볼까요? 유권자 기준으로 보면 만 18세와 40세, 무려 20살이 넘는 차이입니다. 나고 자란 시대와 환경이 다르다 보니 관심사도 다릅니다. M세대의 관심사, 부동산이 압도적입니다.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가정을 꾸려야 하고 자산 형성에도 관심이 많을 시기라 그렇겠죠. Z세대의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이 아니라 일자리입니다. 취업이라는 좁은 문 앞에서 고민하는 예비 사회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M세대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지만 Z세대의 과반 이상은 결혼에도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M과 Z,
이들을 위한 정책도 당연히 다르게 짜야겠죠. 그런데도 정치권이 M과 Z를 하나로 묶어서 다른 세대와 분리하고 그 안에서도 이대남, 이대녀로 세대를 가르는 이유, 이 세대론을 이용한 득표 전략, 정치공학 때문입니다. 지역주의와 다름없는 우리 정치의 병폐입니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성세대 반대급부로 이 MZ세대라는 관념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의 경제를 성장시켜주겠다는 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욕망을 선전선동해서 표를 얻고자 했던 구태 정치가 사실은 이대남 이대녀 프레임에서도 되살아나고 있는 것 아니냐. 부동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선거를 결정지을 이른바 게임 체인저, 자영업자입니다. 1987년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 치러진 7차례 대선. 예외 없이 자영업자가 가장 선호했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987년 대선에서 자영업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7년 대선에는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후보까지 이렇게 득표 순위까지 적중했습니다. 2012년 대선 자영업자의 지지 없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은 어떨까요? 여론조사 추이만 보면 자영업자들은 1번과 2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크게 앞섰지만 석 달 동안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결국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측의 네거티브 공세에 마음을 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팬데믹 2년 지칠 대로 지친 자영업자들이 후보들 경제 공약을 누구보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이해관계에 제일 많이 관련이 되어서 다른 선거보다도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것이 여론으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여론 주도층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를 아예 포기한 기권층은 어떨까요? 투표하지 않겠다는 기권층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그렇다는 응답이 무려 55%를 넘었습니다. 역대 대선과 비교하면 비교 불가능한 사상 최고 수치입니다. 최근 조사를 봐도 투표 포기 이유, 마음에 드는 후보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답이 압도적입니다. 언론은 여기에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딱지를 붙였고 정치권은 네거티브로 일관했습니다. 정책 경쟁은 실종됐고 공약이 아닌 호감, 비호감만 따지는 악순환이 이번 선거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을 보면 선거는 호감, 비호감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꿀 선택이라는 걸 유권자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심연구소였습니다. (20여 년) 만에 최악의 화마가 닥친 피해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온정의 행렬도 시작됐습니다. 기업은 물론 개인의 성금 기부와 각종 자원봉사 등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강원 삼척 등으로 이어진 산불. 연일 계속되면서 서울 면적의 3분의 1쯤이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규모는 역대 최대인 지난 2000년 강원 산불에 버금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급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막바지 잔불 진화 작업. 인력이 달리자 지역단체의 봉사자들이 달려와서 손을 보탭니다. 거침이 없는 화마에 순식간에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려 날문이 막힌 주민들. 이들을 위한 임시 거처와 식사 등을 제공하는 따뜻한 손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봉사자가 속속 몰려들고 생활품 등에 온정이 답지합니다. 봉사자들은 자신들이 바로 이재민의 가족이라며 일상 회복의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저희가 항상 이 산불이 끝나도 다시 나무가 푸른 숲이 될 때까지 저희가 끝까지 도울 테니 항상 힘내시고 울진군 화이팅입니다. 재난 때마다 앞장서서 이재민 돕기에 나서온 삼성과 LG, 한화, 신세계 등도 계열사에서 모은 억대의 성금과 구호 물품을 신속히 지원했습니다. 특히 LG는 생활연수원을 이재민 등에게 임시 거처로 제공하고 현대차는 차량 무상 점검을, 통신사는 관련 요금 감면을, 금융사들은 연체이자 면제 등의 금융 지원을 속속 내놨습니다. 또 송혜교와 아이유, 김고은, 이병헌, 송강호 등 연예계 스타들도 이재민 돕기 성금을 기탁하며 SNS 등을 통해서 온정의 행렬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여성의 데이트 폭력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뒤에도 최소 이틀 동안 시신과 함께 지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 늦은 시각, 오피스텔 앞에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연이어 도착합니다. 10여 분 뒤 한 남성이 끌려 나오고 경찰관들이 폴리스 라인을 치기 위해 황급히 이동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24살 여성 A씨와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시각은 밤 10시 반쯤. 경찰은 A씨가 살던 오피스텔 14층에서 A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곳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숨진 A씨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 25살 안모 씨도 발견됐습니다. 만취한 상태였고 빈술병 수십 개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숨진 A씨의 몸에서는 일부 폭행당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외상이 있다고 됐긴 하네요. 하악 그리고 안면부 이 정도. 피의자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4일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했고 홧김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를 살해한 뒤에도 시신을 방치한 채 이틀 동안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안 씨가 과거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관련 혐의로 신고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이근 전 해군 특수전 전단대위가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국민도 의용군 지원을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는 여행 금지국에 무단 입국할 경우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전 대위는 출국 전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 없어 의용군으로 참전한다며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한국인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의용군 참전을 문의하고 있고 100여 명이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이근 전 대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여행 금지국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거나 소지 중인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총이나 대전차 미사일 등 살상 무기 제공은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살상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좀 알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살상 무기를 포함한 헬멧과 방탄조끼, 전투 식량 등 군용 물자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날은 점점 포근해지고 있지만 그만큼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12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중의 습도는 낮아지겠고 산불 등 화재 위험성은 더욱 커지겠는데요.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건조특보는 계속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곳곳으로는 건조경보가, 그 밖의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도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0도, 대전은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와 대구 16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대선일에는 맑고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